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은 새날의 송 작가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깨지지한 모습 어쩔?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왜 아파요? 부상 아니 이거 질병 투혼이라고나 할까. 질병 제가 얼리 어답터라 남들 하는 거는 다 해보잖아요. 네, 이번에는 겨울 독감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얼리 어답터다. 그럼요. 누구보다도 빨리 앓으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몸에서 이제 잘 숙성해가지고 독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바이러스를 약도 안 먹고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위험해지는데? 나랑 같은 방에 있으면 위험해져. 미치겠다.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달 정도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지. 그 백신 같은 거 맞지 마. 그거 일루미나티가 그 지구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 위험한 일인데 그런 걸 하고. 그럴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얼굴 사이즈가 차이 나는 건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카메라 거리 때문에 꼭 믿어주십시오. 이런 얘기 솔직히 이야기한다 내가. 오늘 붓기가 좀 있어요 제가. 네. 붓기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 붓기가 아파서 붓기가 있는 게 아니고 뚱뚱해서 아픈 거야. 야, 뚱뚱해서 감기 잘 든다는 소리 나 듣다 처음 들었다. 아니, 건강관리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면역력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우리 방송 들어준 애청자들하고 하는 그 카카오 오픈방이 있어요. 네, 블루문이라고 오픈방이 있는데 별걸 다 만들었고 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번개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치, 그럴 줄 알았어. 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요. 자, 시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해요, 블루문 가족. 블루문. 그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회원이 있긴 한가? 그럼요, 다 2년씩 됐어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5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건 네가 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송명우 작가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얼굴 상태가 상당히 건강해 보여서. 네네. 이 렌즈가 왜곡된 거 아닙니다. 얼굴이 이렇습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네네.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자, 알겠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파켓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푸른나무가 추천하는 파켓몰의 제품.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이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정밀한 고성능 휴대용 음주 측정기. 연말 연시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저도 주문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게 윤창호법 이런 것 때문에 네. 웃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해요. 특히 연말 연시 음주운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제 법이 바뀌면서 0.03부터 처벌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LSD를 드세요. 그러면 판사가 그러지 말라고 타일 넣어서 채널 집에 알리고 싶어요, 보내줍니다. 지금? 그런 구체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자, 섞어 먹으면 그렇게 좋다더라고. 근데 실제로요, 편의점에 가면은 음주 측정기를 팔아요, 간이로. 네. 근데 이게 저도 그걸 한번 심심해가지고 사봤어. 네네. 음주 측정은 되는데 워낙 제품이 조잡해가지고 막 건전지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금방 부서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비주얼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이게 작동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날숨을 뿜어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더더더더 구멍에 한 번만 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그 측정법인데 사람 이 폐 안에서 내뱉는 그 공기 2리터 안에는 혈중 1ml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하고 같은 농도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폐를 한번 훅 하고 불어주면
1mg을 체열해 갖고 뽑는 거랑 같은 원리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다 불게 되면 저 안에 백금 필터가 있어요. 그 촉매제로 돼 있는 전극이 있어서 알코올의 성분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걸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0부터 1.9까지 있습니다. 그 측정 범위가. 이게 이제 0.3 이상이면 3 이상이면 그냥 타시면 안 되고요. 2가 넘어가는 게 0.2가 넘어가는 만취 상태면 그냥 단 거, 영어로 단 거로 나와요. 단 거. 네. 위험.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지금 가격이요. 이건 50% 정도 할인인 것 같은데 36,000원짜리가 지금 18,900원이거든요. 가격도 싸. 그리고 측정이 빨라요. 음. 대기 시간까지 합쳐도 한 10초 정도면 이제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2개 갖고 쓴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쓰죠. 그렇죠. 네. 어쨌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그 의미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요즘에 음주운전 잡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까지 술을 퍼.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고 나와. 100% 걸려요. 아침에 꼭 걸리죠. 그거는 사실 억울하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서 나오면 또 이게 뭐 필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매번 이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배터리만 있으면 항상 수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술은 막 먹었을 때보다는 먹고 난 뒤에 한 1시간쯤 있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1시간 정도. 예. 대략. 네, 그러니까 먹은 지가 30분 안 됐으면 빨리 가버려도 되긴 하는데 이런 편법은 가르쳐주면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그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요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부르면 당연히 나오겠죠. 깬 다음에 깼다고 자신했을 때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 맞아요.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0.03 정도 오면요. 소주 반병보다 더 아래야. 한 2-3잔이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요즘은 또 대리운전이 엄청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딱 갖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낮 시간대에 저기 반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뭐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 이제 급하게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경우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는 법적으로도 한두 잔 정도 갖고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라는 걸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제품 정밀한 고성능 휴대용 음주 측정기 이거 하나씩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냥 검색창에 음주라고 치시면 바로 저 상품 하나만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군요. 팟캔몰 파에시옷 케이시옷 팟캔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하나 사야겠다 저거. 네. 너 운전도 안 하잖아. 아니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운전할 일이 없지. 여기 맨날 지하실에 박혀 있는데.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의 숨은 지배자들이 트럼프를 토사구팽할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큰 주제가 있긴 하죠. 큰 주제가 송작화와 풀어보는 새로운 방식의 미국 역사와 실력자들. 이 큰 틀 안에서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미국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늘 대통령만 기억합니다. 조지 워싱턴, 뭐 링컨, 뭐 아이젠하워, 트루먼 이런 사람만 기억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엔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조종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최고 실권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이제 어떤 그 트럼프의 결정이나 정책이라든지 뭐 선거에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당에 의존하지도 않고 개인한테 의존하지도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올 그 한 보름 만에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트럼프를 지지해 왔던 배우 그룹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당연히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야 트럼프가 한 번 임기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말이 바뀌나요? 바뀌었다기보단 그때 예언에 비해서 지금 현실이 달라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는데?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밀던 그룹들이 블룸버그를 다시 밀고 있어요. 아, 언론 재벌 나랑 똑같은 사람. 아이씨. 아무튼 그 반대쪽에 있던 말하자면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민다고 치는 거는 트럼프를 용도 폐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요 부분을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짚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한번 짚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미국 역사를 송 작가와 함께 약간 야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좀 이해하기 편한 교과서가 아닌 일종의 참고서 같은 느낌으로 풀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태동?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이 된 건데 지금 그 미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최초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영국계 우리가 말하는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천교도의 그 이민자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와스프지 말하자면. 그렇죠.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영국 지역에 있는 이제 일종의 신교도들이 넘어오게 된 거고 그 당시 중앙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에서 열심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이 약탈이 끝난 상태였고 이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은데 뭐 마땅히 가져갈 게 없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에 와서 주로 갖고 간 거는 은이에요, 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통하고 있는 화폐가 은이었어. 그 은은 중국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중국의 도자기나 실크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오는데 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은이 사실은 그 당시에 기축 통화였는데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남미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즈텍, 잉카 뭐 이런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엄청난 은 광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과 금을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이 일종의 전성기를 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은이 나중에는 쓸모 없어지면서 스페인이 망했는데 이걸 뭐 흔히 전쟁 때문에 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스페인에서 은을 너무 많이 캐오니까 중국이 은을 안 받기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화폐가 한번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의 어떤 그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북아메리카의 어떤 가치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가는데 이러다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하면 되죠. 아무튼 이 청교도 그 이민자들을 누가 보냈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지목해야 될 거는 이 청교도가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신교가 어디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사람들이 대부분 신교라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아니야? 종교개혁 루터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 생각하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칼뱅이라고 하는 칼뱅. 종교 학파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 프랑스의 칼뱅이라는 종교 학파가 이게 영국으로 이거를 이제 옮겼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워낙 카톨릭이 세가지고 이게 못 쓰게 되니까 가까운 영국으로 옮겨가 갖고 이거를 퍼뜨렸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그 상공업자들 그다음에 신흥 지주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들이 이제 이 종교를 집중적으로 믿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영국 왕은 이 엘리자베스 1세 그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해서 왕권 신수설을 막 주장하면서 왕이 종교적인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다 쥐려고 이거를 이제 흔들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교를 굉장히 탄압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못 믿게 이렇게 탄압을 당할 바에야 대륙으로 가자 해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신교의 이전이 됐고 이 신교의 이전 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한 75만 정도가 이 시기에 동시에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의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봐야지. 전혀 안 받았죠. 진짜? 네. 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영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오히려 지원을 더 받거나 프랑스적인데 더 친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영국은 아예 싫었어. 그래서 이 식민지 자체에 옮겨와 있는 사람들이 그진 한 50년, 60년 이렇게 자기 자리 잡을 때까지 영국은 조세라든지 어떤 뭐 행정적인 영향력을 전혀 안 미쳐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놔 버리죠. 이게 미국 이민의 1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사람들은 반영국적인 세력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근데 종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새로 돈을 벌어서 이제 어떤 상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새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레드오션인가 영국은 땅도 좁고 기존의 부자들이 치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와 새로운 상공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신대륙으로 옮겨간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 신대륙에는 아까 얘기한 프랑스가 카나다, 퀘벡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민 왔던 영국계 이민자들하고 종교적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념적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프랑스 세력이 북미를 장악하고 있을 때 영국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그 7년 전쟁을 유럽에서 끝내고 나니까 돈이 없었거든.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추가로 돈을 좀 벌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신대륙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보니까 프랑스가 방해가 돼. 그래서 그 신대륙 안에서 프랑스와 영국 간에 일종의 100년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누가 보기에는 뭐 원주민들끼리 싸우거나 또는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신대륙 안에서 그 바운다리를 넓히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와 영국이 초기 미국의 형성 과정 중에 100년 이상을 싸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100년 만에 영국이. 그래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에 있던 프랑스 세력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하죠. 아하. 그 세금을 걷기 시작하니까 바로 우린 세금 못 내라고 하면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유명하죠. 네, 그 영국에서 요구하는 관세들을 일종의 식민지에 있는 새로운 계층민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고 이게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미 이제 그 신대륙에 옮겨간 미국은 한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 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국이랑 다퉈오기만 했기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한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영국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절의 마음도 없어. 아, 그렇군요. 영국한테 뭐 돈만 뜯겼지 하나도 빚본 게 없거든. 오히려 프랑스가 더 고마운 상황이었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영국계 자본 건국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영국계 그 유태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건너와요. 그래서 막 철도 놓는데 돈 빌려주고 은행을 세우고 그 돈을 뿌리고 하는데 토착 자본들. 그러니까 100년 넘게 먼저 들어와 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뭐 공장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하고 있던 기존 세력들하고 일종의 돈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세력들은 북부에서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었고 기존에 이제 돈을 가지고 넘어온 유태인 자본들은 이제 남부 지역에서 목화나 이런 재료들을 키워가지고 영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세력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결국 노예 전쟁, 해방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겨요. 이기고 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없는 살림에 전쟁을 하면서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대로 돈을 넣었지만 이 독립군들이 북군들이 전쟁을 하는 데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줬어. 이기고 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나라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영국에 있는 유태 자금한테 돈을 안 빌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들어온 유택의 자금들이 이른바 지금의 월가를 형성한 거예요. 거대한 투기 자본을 형성하고 국가에 미국에 있는 이제 민간은행으로 들어와 갖고 미국이란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탈취를 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화폐 발행권이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은행 FRB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렇죠. 이해됨.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어떤 주권은 필그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주한 기독교계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막상 거기에 경제적인 모든 헤게모니 그 돈을 돌리는 힘은 전부 다 영국계 유태자본이 쥐고 있는 이런 매우 오묘한 일종의 세력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인 오바마의 당선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지. 흑인이라기보다 오바마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이제 가난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누구였느냐, 어마어마한 비용과 조직을 조달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기존의 미국의 토착 자본하고 지금 미국 안에서 돈을 완전히 쥐고 있는 일종의 유태인 자금, 이스라엘계 유태인 좌파 우파들,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미국에 대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1900년도가 지나고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유럽은 이제 완전 전쟁에 의해서 피폐해져 버렸고 돈은 미국에 다 가 있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군수 지원하면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갈라먹을 수 있을까라고 영국이 생각을 해서 이른바 첩보전, 이렇게 정보를 조작해서 영국의 정보부가 나서가지고 세계적인 일종의 이간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의 독립이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날 때만 하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다 내 땅인가 이 바운더리가.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해방을 시켜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별 관리를 하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미국의 주가 생겨났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동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른바 영국계 첩보 MI6를 비롯한 첩보계하고 이스라엘 세력들이 일종의 이스라엘을 거기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구상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유태계의 뭐 로스타일드 같은 대표적인 유태계 자본들이 거기에다가 농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 세계에서 보리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에다 농장을 지어서 유럽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쓰려고 거기를 독립을 시킨 거야. 땅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억지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주고 나니까 거기서 일 시킬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유랑하고 다니는 뭐 600만의 뭐 유태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태인이 그만한 숫자가 있질 않거든요. 아시케나지라고 불리는 그 동유럽, 그러니까 러시아부터 이 동유럽, 남부 유럽에 돌아다니고 있던 유민들을 니들 유태인이면 이민시켜줄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하고 좀 배운 거 있는 애들은 미국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때 밀어넣은 이 유태계 사람들과 조직들과 자금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이 정보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군산 군벌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그 짧은 한 35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과거 뭐 중세 뭐 현대 이렇게 나눠잖아요. 음. 현대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이 1950년입니다. 그 시기가. 1950년대 이후에 우리가 현대를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50년대 이후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세계의 다중 분할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눠지는 많은 식민지들이 생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군산 정보를 독차지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산 재벌들은 엄청나게 미국의 그 군사력들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해서 세계를 협박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 경찰로서의 물리적 폭력을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들은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우파 좌파의 이스라엘계 돈 많은 부자들, 기득권자들. 그다음에 청교도 이후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국에서 영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전통 보수층의 지지층들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군산 복합, 그러니까 군사적 팽창을 통해 갖고 세계 경제나 외교를 좌우해 보려고 하는 새 세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들의 정책을 그 안에다가 더 씌워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대리전이구나. 대리전이군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 아무 데 속해 있지 않다는 거지. 아니죠. 속해 있지 않으면 대권을 얻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그 딥스테이라고 불리는 군산 세력들이 아까 얘기한 군산 세력들의 전성기였어요. 레이건과 그 클린턴 시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군산 세력들이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 거야. 그래서 이 군산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금융 세력은 기축 달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신나게 찍어내서 돈을 그 확장을 시키고 온 게 돈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군산 세력들은 이거를 무기화해 갖고 미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요 시기 때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거의 세계 대전에 가까운 엄청난 전쟁들이 전 세계에서 다 터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간 거야. 지난 50년대 이후에는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이 세력들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트럼프고 이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온 4세대, 5세대들 미국에서 돈을 벌어들인 자영업자, 상공업자들이 트럼프를 후원해가지고 그 권력을 뺏어냈다는 거지. 아, 신흥 세력이네, 뭐 결국은. 신흥은 아니라 이제 예전 세력인데 한 70년 가까이 힘을 못 펴다가 트럼프를 끌어들임으로 인해 갖고 정권을 탈취한 거예요.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노동자 계급,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심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거를 그 업종은 맞아요. 노동자하고 그 농민 세력들은 맞는데 그 세력들의 그 노동자들이 주축이 아니라 그 업종을 쥐고 있는 최고의 부자들이 트럼프의 후원자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그 바탕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그 어떤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많이 팔아먹기 위한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사업이 옛날부터 석유였으니까 석유 사업들에 대한 그 사업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로 트럼프가 드러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에 나가 있는 군사적인 투자 비용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미군의 군비가 줄어들고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고요. 지금 이 금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IMF랑 똑같은 거야.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그 미국 안에서의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갖고 미국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금융 시스템이 한번 뭉개졌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사이에 별다른 저항 없이 양쪽 세력들을 전부 다 제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지금 미국을 쥐고 있던 군산 복합체들과 금융 복합체 세계 투기 자본들 세력들을 꺾은 사람이 트럼프고 그 배후에는 전통적인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재벌들 록펠러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리고 그 텍사스나 이런 쪽의 유전 재벌들 그리고 뭐 알라바마나 이런 쪽에 그 농촌 재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트럼프한테 다 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트럼프가 위험해졌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네. 잠시 후에 왜 위험해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권이 새롭게 탈취한 게 이제 4년이잖아. 4년 동안 트럼프한테 시킨 일이 뭐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동맹의 파괴예요. 동맹의 파괴. 유럽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그동안 한 70년 동안 너무 촘촘하게 조직을 잘 짜놨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흔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정치 외교 시스템이 딱 굳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이걸 전부 다 파괴를 해버린 거야. 왜? 지금의 그 세력들이 유지되는 과정 중에는 계속 국제적인 돈 장사들하고 무기 장사밖에 되는 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완전히 분리해내버린 거야. 나토 쪼개버렸고, 그다음에 북태평양 관세조약 이건 탈퇴해버렸고 기후조약 탈퇴해버렸고 중국하고 전쟁 붙었고 일본 이제 팽식했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뭐 유조선 사업이라든지 4대강 운하 사업이라든지 내륙 물류 사업 그다음에 막 국경에 펜스 치는 사업 이런 쪽으로 해갖고 미국 내수에다 돈을 막 갖다 쏟아 분 거예요. 해외로 나가야 될 돈들을. 안 그랬으면 이 돈 다 외국 나가서 돈 사채하거나 전쟁놀이 할 때 들어갈 돈이었는데 그 돈들을 끌어들여갖고 미국의 체질을 바꾼 거야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연기자를 잘 활용을 한 거지. 연기자는 맞지. 예. 버라이어티. 그렇죠. 그 버라이어티한 능력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쇼의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그 굉장히 괴팍한 미국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친다라고 공약을 던진 거야.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 다 잡아 넣을 거고, 멕시코 사람들 다 찾아내 갖고 돌려보낼 거고, 신규로 못 들어오게 잡을게. 왜냐면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우리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을 다시 또 좀먹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오리지널 조상인데 조상의 후손은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니들은 들어오지 마. 그렇지. 근데 이런 방식이 의외로 먹혀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거랑 똑같아.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 그다음에 중도가 있었다고 치면 원래는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그걸 뭐라 그러지? 공약을 피고 막 그렇지. 선전전을 핀단 말이야. 솔직히 자기 열렬한 지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피진 않아. 왜냐면 대부분 자본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약을 안 한단 말이지. 그 실제로 노인들이 자유한국당 찍어주면은 그분들은 노인들 공약을 안 펼치지.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도시 노동자나 일반 상공인 계급 같은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돈 장사나 그 무기 장사는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낙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먹고 살았는데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만 커지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왜냐하면 이들이 다 이민자고 도시 노동자이기 때문에 거길 타켓으로 해갖고 포인트를 찍어준 거지.
전문가가 있었네. 전문가 있었죠. 아.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보수층을 끌어들여 갖고 역전 안 된다. 민주당의 지지 세력 하나를 공화당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힐러리 지지자 한 사람을 트럼프로 돌리면 효과가 2배다. 그렇지. 2표 가져오는 거지. 그 효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을 던진 거고 그 정책이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체 득표수에서는 졌잖아요. 전체 득표수에는 졌지만 핵심적으로 노리고 있던 그 지역들 안에 전략의 성공이지. 전략에 역전했고, 더욱 놀라운 건 이 앵글로 섹슨인 트럼프한테, 부자 출신인 트럼프한테 오바마보다도 더 많은 도시 노동자들과 정말 사회 극빈 계층들이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략 좀 비슷하지만 민주당은 좀 살짝 진보적 느낌, 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보수적 느낌이라고 보면, 근데 그쪽 민주당 찍을 사람들을 그냥 자유한국당이 가져온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던지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 70년 동안 현실이 힘들었잖아, 서민들은. 그러니까 만일 저거 해준다 그러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종의 더 믿을 놈이 없는데, 맨날 그놈이었는데 트럼프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그 심리적인 간극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의 전략이랑 또 비슷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부도덕해 보여도 저 사람만큼은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는 일해줄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죠. 제가 부자기 때문에 제가 하면 뭔가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도 못 이길 거라고 하는 선거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치. 우리도 트럼프 당선될 때도 우리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이게 말이 돼? 막 그런 난리가 났던. 그러다 보니까 꼭 한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가 내 거를 예측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2명 중에 1명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맞췄겠지만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이 진짜 통했다는 건 미국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역사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문 케이스가 생겨난 게 일단 표 조작을 잘했겠죠. 여론 조작도 잘하고 돈질도 잘하고 뭐도 잘했는데, 문제는 배후 세력이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합종 영행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요 좀 진도를 빼봅시다. 네.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한 3년쯤 한 거예요. 만으로는. 네. 이 정책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정권을 탈취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걔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을 뺏어온 거 맞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나 해외에 있는 대사들이나 주요 요직들, 그러니까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던 행정부나 의회 안에 있었던 세력들을 다 솎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 데 성공을 했어요. 문제는 너무 잘해버린 거야, 트럼프가. 이거를. 그래서 솎아낸 거를 그 한 8년은 해야 이 많은 것들을 솎아내고 유럽을 해체시키고 이걸 하겠지 그랬는데, 이 또라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미 유럽은 완전히 미국은 뭐 똥친 막대기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본도 못 믿겠다고 하고, 트럼프도 트럼프에 대해서 시진핑도 원래 짜고 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미국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원래 트럼프의 역할은 일종의 관계 파괴했어요. 요걸 파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한 상태에서 다시 재조합하는 역할은 애초에 트럼프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 2기가 예를 들어 1기 때는 유럽과의 관계를 부셔버리고 2기 때는 다시 봉합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애초에 트럼프는 2기 동안 내내 때려 부실 목적으로만 했는데 이미 1기 때 원하던 거 이상을 충분히 때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관계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도전 했구만. 그렇죠. 트럼프의 재능인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해체할 데가 없어요. 중동에서는 다 빠져나왔잖아. 그 정도야? 그럼 트럼프가 개혁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뽑힌 목표를 3년 만에 충실하게 거의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비핵화 문제,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를 다 해버린 거야. 가장 큰 게 EU였거든. EU의 해체, 브렉시트의 실행,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관계를 끊어놓고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지네 돈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독일 EU의 경제권에 들어가고 있던 미국의 달러들을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달러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해낸 거예요. 지금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왕따 시키잖아. 언제 그게 가능했겠냐고. 누가 감히 트럼프한테 집단 왕따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전 세계가 모여서 왕따를 할 만큼 밉상으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완벽한 성공을 한 거지. 이 트럼프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팔을 건너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우파. 그러니까 뭐 그 아델 샌더슨, 셀던 아델슨 맨날 헷갈리는데 그 아델슨 같은 우파 그 카지노 재벌 돈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돈줄이었어요. 록펠러 가문의 돈들이 들어왔고 키신저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 공화당의 50년 브레인이야. 이 닉슨 때부터 활약했던 이 브레인이 뒤에 역할을 다 했으며 그 외교 고문과 정치 고문을 CFR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외교 오랫동안 미국 안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뭐 여의도 연구소처럼 전문적으로 정치인과 어떤 그 행정가들을 포섭해서 쥐고 있던 세력들이 힐러리를 선택 안 하고 트럼프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올 때 뚜껑을 까보기 이전에 이건 뭐 조작설은 아니 음모론은 아닌데 이미 5월 달부터 선거가 10월 달이잖아. 5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12월 달 이후에 선거전에서 10월 달에 선거전 시작해서 12월 달 이후에 당선 결과를 이미 거의 완벽하게 뽑아냈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기게끔 만들게 하려면 얼마든지 이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어떤 그 정치 공학의 선수들이 있었던 거네. 그렇죠. 뭐 1920년대부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재무장관, 외무장관, 상무장관 등을 전부 다 배출해 냈던 데가 CFR, 미국의 국제 연구소란 말이야. 국제관계 연구소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트럼프를 선택하면서 이미 그렇다면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가 됩니다. 얘가 이제 안 들어가요. 백악관 정치만 하고 행정부나 이런 관료들을 전혀 안 쓰고 트위터 정치만 하는 거야. 기자회견도 안 해. 진짜 거긴 특이하지. 네. 트럼프 트위터가 그냥 언론이지. 그렇죠. 왜냐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정부는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숨겨져 있는 딥스테이트가 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지금 국무부와 상무부, 외교부를 다 쥐고 있고 국방부를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들하고 할 수 없다. 그 뉴스도 다 왜곡돼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만 갖고 정치를 핀 거예요. 가짜뉴스 논란은 트럼프가 불을 지폈지. 집권 초기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애들이 사실상의 딥스테이트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매도를 한 거야. 음모론이잖아, 근데. 딥스테이트는 항상 존재했지. 하지만 저도 딥스테이트의 일원인 거야. 저도 뒤 배경에는 딥스테이트가 있어.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이 미국 정부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400년 동안 이어내려온 권력 중추가 있는데 그 권력 중추를 드러내면서 그게 쟤네들이다 하고 조진 게 군산하고 금융복합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그동안 탄탄할 걸로 믿었던 이 유럽과의 뭐 영연방 국가들의 어떤 연맹이라든지 군사적인 동맹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다음 행정부를 또 이어나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국제적인 분쟁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트럼프는 쪼개만 났지. 지금 예를 들어 그렇잖아. 그렇게 유럽을 박대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유럽에 가서 자, 독일 총리한테 잘 지내봅시다, 누나. 누나는 아니구나. 여동생이구나. 그런다든지 프랑스 대통령 만나가지고 동생 내가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이제 원래 관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조정해볼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간판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막 악수 같은 걸로 막 서로 막 그 기싸움하고. 그렇죠. 막 주먹 쥐고 막 어. 뭐 뒤에서 욕하고 얼굴 붉히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았잖아. 너무 많았지.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봐지는 거야. 선수를 바꿔야 된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 행정부에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국제외교연구소, 키신저, 이스라엘 우파 이런 사람들이잖아. 실질적으로 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대선전의 후보를 뽑고 있는 과정 중에 트럼프한테 가서 줄을 대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한테 줄을 대고 있는 모양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지금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무소속이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룸버그의 등장을 민주당이 환영하질 않아요. 지금 워렌이라든지 뭐 바이든이라든지 특히 그 진보 나이 드신 그 진보 민주당 그 후보 있었죠. 힐러리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번 오래되셔가지고. 오래되셔가지고 까먹었다. 네, 아무튼 그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은 전부 바이든을 오히려 바이든 아니라 블룸버그를 욕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의 등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민주당 안에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블룸버그는 누가 등을 떠밀어서 출마를 선언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샌더스. 아니에요. 이게 11월 20일부터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샌더스요. 아델 샌더스는 이제 샌더스 의원이죠. 네. 하여튼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돈지랄이다. 트럼프랑 같은 과다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블룸버그가 올라온다고 하면 트럼프는 이길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블룸버그의 승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룸버그가 그동안 대선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온다고 이 포인트가 바뀐 시점이 있는데 이게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일종의 뉴 에코노믹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경제 포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연 거예요.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라고 하는 데서 열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다보스 포럼. 네, 뭐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참석하면 대통령이 됐다는. 오바마도 갔고 클린턴도 갔고. 대한민국에서도 갔잖아요. 네. 박근혜도 갔고. 뭐 맹박이도 갔다고 하는 그 다보스 포럼의 반대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주최한 데가 중국 국제 경제교류센터고 베이징에서 열었고 키신저가 의장이에요. 헨리 키신저가 의장이고 헨리 폴슨이라고 전 미국 재무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우파의 돈줄이거든요. 관리자거든요. 총무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석을 했고 중국에는 정페이엔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참석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뭐 세계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전체적인 포럼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한 대목 읽어보면 이 포럼이 보통 포럼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역사적 중추적 순간을 살고 있다. 경제력이 서양에서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복잡한 도전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 번영하고 포용적인 미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하고 일하는 지도자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추대를 블룸버그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자마자 블룸버그가 나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던진 거고 이렇게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모든 어떤 그 군사 안보 그다음에 뭐 의회 언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트럼프는 없는 사람인 것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IS 무시한 전략으로 간다? 아니죠. 그럼 트럼프를 밀던 사람들이 블룸버그도 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 둘이 안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가능해져요. 일종의 이제 트럼프를 고사를 시키고 블룸버그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트럼프나 블룸버그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기존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누가 이겨도 양수겹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묶었어요. 지금 중국은 홍콩 때문에 정신없죠. 지금 뭐 의회에서 막 인권 선언들 막 던지면서 중국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미국의 선거전이나 트럼프를 지원할 수 없게끔 신경을 못 쓰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대만으로 확산시켜 버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년 대만 총선 전까지 중국은 미국에 신경을 써줄 틈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바리노이라는 그 일종의 지금 젊은 야당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00명, 3,000명 수준의 반정부 시위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푸틴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청문회에서 안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를 해트리고 있는 일종의 트럼프 무능론, 행정 무능론과 동맹을 파괴로 해서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선으로 확대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 뉴욕 타임스 등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한국한테 이제 방위 분담금 막 4-5배 요구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쏘아붙이고 그렇죠. 있더만. 지금 일본 그래서 의회가 의결했어요. 일본이나 한국에 그만한 비용을 요구하는 근거를 내놔라. 그리고 협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는데 대안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대신에 의회에서 트럼프랑 싸워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10일 날부터는 이제 17일 날 다음 회의가 열립니다만 미국이 판매하는 무기 수입을 분담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꾼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사주는 무기가 얼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가 얼마고. 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안 알려진 뉴스가 있는데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방비를 체결하면서 주한미군을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결의를 하원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원이 그 530명 정도 돼요. 미국 하원이. 근데 지금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27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결이 됐는데 375석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표가 이거 한국 파병 유지시키는 이쪽에 100표 이상이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거기다 바로 서명할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바로 태도를 바꿔버리는 이유가 지금 자기를 지원해주고 있던 정치 세력들이 지금 나를 용도 폐기시키고 블룸버그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입장이 확 바뀌게 되니까 바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줄였고요. 중국하고 하고 있던 그 무역 협상을 급하게 사인해서 끝내버렸어요. 아마 다음 주쯤에 트럼프 특사 날라옵니다. 대북 문제도 지금 뭐 ICBM 쏘기 전에 빨리 해결한다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목리를 부리다가는 지금 하원이 하고 있는 트럼프는 지금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미국의 안보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논리에 이게 말려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비건이 15일 날 한국에 와서 관심이 최선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인데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긴 해요. 거의 100%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내놓으면서 트럼프는 잘하고 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 라고 하는 어필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나는 이 블룸버그가 완벽한 무소속으로 자기 혼자의 개혁으로 나왔을 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를 밀고 있는 세력들의 장악력이 미국 정치 장악력이 워낙 강력하고 지금 뭐 의회라든지 뭐 내부 행정부라든지 특히 군산복합체라든지 경쟁업체들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걔네들이 미는 세력이 된다라고 봤는데 그 세력들이 차선으로 블룸버그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단선으로 트럼프를 낙마시킨 다음에 블룸버그를 통해 갖고 이미 망가져 있는 지금 나토와 그러니까 EU와의 관계, 뭐 한반도 관계, 중국 관계, 일본 관계를 원만하게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새로운 미국의 역할을 설정하는
그 역할로서 블룸버그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말을 갈아탈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안 당하려고 하는 트럼프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 그래도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뭔가 극적인 딜을 꺼내 놓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정면 대결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나는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하고 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제 군산복합 세력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세력들이 억눌러 놨던 국제금융 세력들이나 군산복합 세력하고 붙어 가지고 만일 블룸버그를 밀겠다면 정면으로 붙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선거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세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미국의 정치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어왔는데 아까 얘기한 토속 미군 자본들과 이스라엘 우파가 4년 동안 트럼프를 밀었고 그 다음 4년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트럼프의 용도 폐기를 한다고 치면 블룸버그가 쉽게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기존에 적대시했었던 군산하고 손을 잡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군사적인 행동 카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블룸버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유, 나 그런 오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기 가장 만만한 데가 중국하고 한반도라는 아유, 불안한데. 아무튼 이 블룸버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아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청문회를 비롯한 언론이나 아까 얘기했던 행정부 안에서의 압박이 강해지는 추세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트럼프도 저렇게 곱게 물러날 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본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러면은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잘 져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떡을 못 던져주는 입장이라 카드를 못 내밀고 있는 건데 그 카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내밀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일종의 국지전 도발을 통해 가지고 긴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말로 안 했고 내가 때려서 갈치고 있어라는 방식으로 처음에 트럼프가 그랬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선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시점의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방식으로 물론 뭐 마음을 먹으면 워낙 미국 자체가 세계 폐악질 많이 와서 그렇죠. 정권을 유지하기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사건이든 다 그런 식이야. 진정한 애국심이 뭐 벌어지는 일은 없어. 전쟁 일으키는 놈들은 다 나빠. 그럼요. 지금에 있는 미국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3대 세력들. 유택의 군산 그리고 미국의 토종 이주민 세력들. 이 세 세력들의 권력 다툼이 지금 모든 뭐 선거전을 비롯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방면으로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시야가 또 이만큼 넓어졌네. 네. 자, 시야가 우리 송 작가님 얼굴만큼이나 넓어졌습니다. 눈이 커져야지 얼굴이 커지면 어떡합니까? 네. 자, 부상 투혼은 아니고 병환 중 투혼.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 낫기 바라고요. 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전혀 걱정 안 하는 상태로 방송을 1시간가량 했습니다. 저는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맞서서 절대 백신을 맞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